자, 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루카스 장진민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요번에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뭐냐면요. 다 아시겠죠? 그죠? 교재를 이제 사셨으면 요 강의를 같이 보시면 이제 일반 상식 쪽, 이제 공사 공단 쪽, 그 상식 관련 개념들을 이제 저희와 같이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일단 총 3분의 강사가 있습니다. 뭐, 페이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시사편에 나와 있는 각종 이제 사회 쪽, 그러니까 일반 사회 관련 그런 각종 상식 용어들, 그리고 필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쭉쭉 읽으면서 같이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완전히 무슨 정치 강의, 경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시사 용어들과 개념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념 덩어리들 중에서 제가 모든 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시간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빈출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주제들과 용어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씩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라는 건 정말로 한 번만 그냥 정독하시면요, 개념들을 이제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쉬운 용어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뭐랄까요? 개념 요소가 전혀 없는 그냥 그 뭐랄까요? 단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단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섀도우 캐비넷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사회과학적인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굳이 여기 있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들, 뭐 특히나 이제 법 쪽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 쪽, 경제 쪽, 이런 쪽들을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맞죠?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쪽들은 제가 이제 약간의 설명과 뭐 예시와 조금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 조금 들어가고요. 알겠죠? 그리고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조금 이제 제가 유도리 있게 스킵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1강인데요.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이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섹션 1번 해가지고 정치라고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또는 법학적 개념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분량은 그래도 꽤 돼요. 56페이지 아닌가? 네, 57페이지까지가 정치편이네요. 맞죠? 여기를 3번에 끝낼 겁니다. 알겠죠? 문제들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한 3강쯤에서 문제들도 몇 개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게 간단하고 그 간단한 개념 요소들을 묻는 그런 시사 문제다 보니까 뭐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그죠? 국가고등고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이해라든가 그런 개념 요소들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은 솔직히 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 회원분들께서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암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수반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총 3강에 걸쳐가지고 일단 정치편을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뭐 외교, 안보, 경제, 금융, 법률, 이런 기타 등등등 기타 사회과학적인 용어들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딱 피시고요. 테마 1번 해가지고 정치 일반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첫 강의니까 1번 용어들은 그래도 한번 볼게요. 되게 쉬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간접 민주정치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첫 번째 간접 민주정치. 이게 되게 쉬워요. 일단 간접 민주정치라는 건 직접 민주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 그대로 시사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간접 민주정치란 뭘까요? 그럼요, 바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표들이 대신하는 제도가 바로 간접 민주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의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대의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뜻이란 뜻입니다. 한자로 뜻 의자고, 그러니까 의사죠. 그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제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의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국민의 대표고요. 여의도에 가면 이렇게 생긴 집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입법부, 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대표를 뽑는 그 정치 과정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선거라 부릅니다. 맞죠?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접 민주정치에서의 필수적 선거는 바로 총선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선거라든가 또는 대표, 대의제 이런 개념의 요소들이 나오면 이건 바로 간접 민주정치를 일컫는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직접 민주정치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요,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은 거의 다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민주정치를 행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스위스의 일부 칸톤, 알겠죠? 뭐 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랄까 좀 나라가 작고 인구가 그리 많지 않고 정치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들은요, 지금 현재도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간접 민주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차피 뒤에 가면 몇몇 개념들은 조금씩 중복은 될 거예요. 알겠죠? 중복되는 개념들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자,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정치가 근본입니다. 네. 근데 직접 민주정치적인 요소도 일부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바 혼합민주정치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민주정치요. 간접 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일부 가미시키는 그러한 정치 형태. 이게 이제 혼합민주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한 번만 볼게요. 간접 민주정치. 뜻이 뭡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맞죠?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 이걸 간접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죠? 네. 그 밑에 있는 그냥 설명들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니까 제가 뭐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개념 요소들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시고 피드백이 될 거예요. 오케이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제도 간단하게 볼까요? 두 번째가 이제 국가의 3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의 3요소. 일반적으로 정치 공동체인 국가, 이 국가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나옵니까? 일단 영토 나오죠. 맞죠? 영토라는 건 구체적으로 본다면 영륙, 영해, 영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면적의 육지와 섬, 도서까지 다 포함돼요. 그리고 해, 뭡니까? 일정 면적의 바닷가, 영해죠. 그리고 공은 일정 면적의 상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적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가 지나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격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공군이요. 우리나라 영해에 역시나 허가받지 않은 선박이 들어왔다. 그럼 격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 영역의 범위니까요. 오케이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국민이죠. 당연한 거죠. 뭐, 그죠? 국가의 구성원들이고요. 다음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요.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자, 이거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주권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성격과 대외적 성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대내적 성격,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그죠? 그런 뜻이고요. 대내적 성격은 주권은 최고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주인된 파워라는 뜻이고요. 맞죠? 그럼 이 대내적인 최고성을 띈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주권주의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그런 개념들이죠. 맞죠?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국가로부터 간섭 개입을 받지 않고, 그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대내적 최고성으로서의 주권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국민주권 할 때요. 국가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대외적 독립성으로서 쓸 때는 뭐 주권 독립국가, 주권국가 이렇게 많이 쓰이죠. 주권국가. 다른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받지 않는 독립되어 있는 주권국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넘어갈게요. 네. 한 장 넘겨가지고 이제 제가 좀 골라가지고 좀 임의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용어들과 개념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구나, 단순한 용어에 불과한 거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볼 건 4번 국민의 4대 의무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말은 국민의 4대 의무지만 원래의 개념은 뭡니까? 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가 되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자, 우리 교재에도 잘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 4대 의무 또는 6대 의무, 이거보다는 전체 의무를 다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6가지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요. 이걸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느냐. 둘, 넷으로 잘라가지고 구분 지어서 개념을 카테고리화 시키세요. 알겠죠? 네. 자, 일단 두 가지는 뭐가 있느냐.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국방의 의무하고 납세의 의무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통적 의무 또는 고전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를 지키는 의무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되겠죠. 맞죠? 이걸 왜 고전적 의무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정말로 옛날부터 고대 중세 국가 때부터 당연히 인정되던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 의무, 즉 국방과 납세 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로서의 성격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권리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고 국민은 이런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의무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적 의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나라를 지킨다.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세금을 내는 것을 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나머지 4개,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4대 의무의 특성을 보면, 자, 일단 교육, 두 번째가 뭡니까? 근로, 세 번째가 환경 보존이죠. 다음 네 번째가 사유재산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참 길어요. 사유재산 행사할 때 반드시 국가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써달라. 이게 네 번째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현대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현대 국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의무가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현대적 의무의 특징은 뻔하죠.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의무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다 띠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 근로, 환경, 그리고 사유재산,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보세요. 환경 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현대적인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환경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권리의 측면도 있습니다. 맞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쓰레기 치워줘. 공원을 조성해줘. 이게 되겠죠. 소음 발생하지 않게 다 막아줘. 요구할 수 있다고요. 국가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만 요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모든 국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맞죠? 이건 국가에게 우리 국민이 지는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 근로, 환경, 그리고 사유, 재산, 공공, 복리, 적합의 의무, 이 네 가지는요. 권리의 성격과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다음에 5번. 국적도 한번 볼게요. 국적. 자, 이 국적이라는 개념은요. 사실상 여기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국적법 내용을 배우는 건데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냥 같이 정리해 볼게요. 국적. 우리나라는 국적 결정 기준이 바로 속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속인주의. 무슨 말일까요? 그럼요. 부모님의 혈통, 그 부모님의 어떤 국적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식의 국적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국민이시면 그 자식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이게 이제 속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재를 보시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영토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출생을 하면 그 사람은 미국 국적, 그럼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 지역에서 그 사람의 국적이 취득되는 걸 이제 속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외 원정 출산 이런 말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면서 미국 시민권도 같이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 국적을 이제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하는 경우들이 옛날에 참 유행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겠지만 모 연예인 때문에 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네, 누군지 대충은 아시죠? 그래서
이중 국적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도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법학편 가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국적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뭐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으며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양쪽 혈통.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가지고 알겠죠? 자식의 국적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만하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직. 자,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7번에 대의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중복되는 개념이죠. 아까 저희가 이제 1번에서 정리했던 간접 민주정치의 개념과 대의제의 개념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8번 도편 추방제. 자, 그리스 말로 오스트라키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영어 있죠. 오스트라시즘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오스트라키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편 추방제.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단어만 딱 봐도 대충 감은 오죠. 누군가를 추방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일단 누굴 추방하느냐. 교재에 참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참주. 참주가 무슨 말이냐면 민주 정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독재자란 뜻이에요. 민주 정치의 반대말이 독재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독재. 맞죠? 그래서 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놈을 뭐 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도표는 뭐냐? 실제로 도표는 정말로 이 뜻이에요. 도자기 파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자기요. 그 도자기 파편에다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칼로 새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 가장 정치 권력에 관심이 많고 저 자식은 나중에 분명히 민주 정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참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표 이상이 나오면 추방시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스의 정치가 중에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분이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 도편 추방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치는요. 오랜 기간 동안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재 마지막 설명 부분에 보시면 인간이 참 간사해요. 그죠? 그 좋았던 이 제도를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악용하는 거죠. 맞죠? 어떤 식으로 악용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바로 자신의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 라이벌, 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 도편 추방제가 나중에는 악용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가 상당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다수결의 횡포죠.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중우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 민주정치가 중, 한자어는 무리 중자 쓰는 거예요. 무리 중, 대중 할 때 그 중자예요. 다수의 우, 어리석을 우자 쓰는 거죠. 그죠? 다수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쪽수로 그냥 밀어붙이는 정치, 이 중우 정치로 변질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도편 추방제의 악용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도편 추방제까지 봤고 9번의 민주주의도 이거 봐야 되나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아이고야,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우리 교재 10번 주제 보시면 사회계약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계약설이요. 공사공단 기출문제들을 쭉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의외로 이 사회계약론을 묻는 정치 상식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꽤 많이. 요건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정치학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건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건 이 국가를 만든 일종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라는 것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다시 한번. 국가라는 건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국가라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뭐. 인간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치 전공 용어로 알려드리면 이걸 빼뿔이라 그래요. 피플을 프랑스 말로 발음하면 빼뿔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해요. 자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 그걸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던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태초의 어떤 인간 상태의 사람들 뭐 이런 뜻이고 왜 국가를 만들었는가? 그건 바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자연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하면 맞죠? 무정부 상태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선하다면. 근데 인간들이 악하다면 또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있는 존재라면 그때는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생기겠죠. 이른바 공포스러운 상태 또는 잠재적인 투쟁 상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뭔가가 뭐겠어요? 바로 권력이라는 겁니다. 사회 분쟁과 각종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공권력이죠. 강력한 물리적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공동체가 뭡니까? 당연히 국가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불충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국가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합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이러한 불충분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계약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국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회계약설의 아주 간단한 개요예요, 개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라는 건 인간들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결국 국가라는 건 뭡니까? 도구죠.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국가는 바로 도구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 불충분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자연권, 이른바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 맞죠?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셔. 그런 목적으로 권력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권력체가 국가고 그 국가는 바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대표적인 학자가 3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홉스, 그리고 또 영국의 존 로크,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 이 3명의 사회 계약론자들도 있는데 이 3명은 제가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3명을 이제 비교하고 각각의 차이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건 교재에 조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다음에 11번 야경국가 개념도 한번 살펴볼까요? 야경국가.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입니다. 야경국가. Night Watch State라는 뜻이에요. 밤에 경찰만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야경국가. 일단 필수 개념 요소만 제가 쭉쭉 정리를 해드리면 이 야경국가는요.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대 국가입니다. 근대. 현대가 오기 전 그 근대 국가를 이제 이른바 야경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냐? 바로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요. 국민들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가 바로 야경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대라는 건 시민혁명이 터진 그 직후 때 국민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최대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국가는 경찰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치안이잖아요. 치안. 그죠? 그래서 경찰력은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라 보는 거죠. 또는 뭐 군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군대와 경찰만 있으면 국가가 할 일은 거기서 끝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국가는 클수록 좋다는 겁니까? 작을수록 좋다는 겁니까? 그럼요.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소극적 국가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작은 정부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적 국가를 일컫는 그런 개념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적극적 개입과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관이라 볼 수 있죠.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고 올바른 국가인가, 그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야경 국가요. 자,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동시에 다 할게요. 그러면 근대 때는 야경 국가라면 오늘날 20세기 현대 국가는 뭐겠습니까? 그럼요, 바로 복지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국가의 모습이 바로 복지 국가의 모습이고요. 이 복지 국가에서는요, 자유권도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맞죠? 근데 자유뿐만 아니라 여기서 유독 강조하는 권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이요. 이 사회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이게 바로 현대 복지 국가죠. 이 사회권이라는 건 결국 누구를 챙겨주는 권리냐? 단 4글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약자 또는 경제적인 약자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함.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국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챙겨주고 배려해 주려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죠. 그래서 소극적 국가의 반대인 적극적 국가.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론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방임주의가 아니고 여기는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는 절대로 자유방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입을 통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보면 근대 야경 국가에서 오늘날 현대 복지 국가로의 변화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된다 볼게요. 자, 야경 국가와 복지 국가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13번에 이제 직접 민주 정치라고 나옵니다. 맞죠? 저희가 아까 처음 봤었던 간접 민주정치의 반대 개념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직접 민주정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교재 보시면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 그 요소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직접 민주정치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전부 다 정치에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직접 민주주의는 뭡니까? 선거도 안 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지도 않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직접 모든 입법, 행정, 사법에 다 참여하는 정치 형태가 직접 민주정치예요. 근데 이 직접 민주정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에 근접해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봤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에 가깝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왜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까요? 언제 어디서 그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안건을 토의하고, 그죠? 다수결에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하겠습니까? 맞죠? 너무나도 많아진 인간, 너무나도 넓어진 영토, 그리고 상당히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적 사회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막말할게요. 개나 소나 정치에 다 참여하면 오히려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말 충분히 공감하시죠? 뭐 저도 잘난 거 없지만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간접 민주정치도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의사가 많이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가미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개념은 뭐겠습니까? 어떤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나요? 이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교재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예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그리고 마지막이 국민 소환. 이 3가지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제가 내드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실제로 가미하고 있는 요소는 이거 하나입니다. 국민 투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을 안 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알겠죠? 뜻은 뭘까요? 국민 투표는 뭐죠?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국민 투표하고 선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거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 자체는 간접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간접 민주주의 증거가 선거잖아요.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죠? 근데 국민투표는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국민투표 투표용지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OX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한자로 가, 부, 뭐 찬, 반 이 되죠. 결국 국민투표라는 것은요. 그럼요.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이요.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 요소라 볼 수밖에 없죠. 맞죠? 대한민국 국민투표 가능합니다. 2번 해봤어요, 실제로. 물론 다 박정희 정권 때지만 그래도 해본 적 있어요. 알겠죠? 가능합니다. 국민 반환은 뭐냐면 뜻만 대충 챙겨놓으세요. 알겠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입법 청원 제도라는 건 있지만 그 입법 청원과 국민 반환이라는 건 시스템이 많이 틀려요. 알겠죠? 다음 세 번째가 국민 소환인데 소환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국민 소환은 국민이 소환을 당하는 겁니까? 국민이 누군가를 소환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이 누군가를 소환하는 거죠.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이해되죠? 그러면 국민이 누구를 소환할까요? 국민 소환에서 소환 대상자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소환을 당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등등 각부 장관들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혼내주는 거예요. 혼내주면서 뭐 할까요? 이거 합니다. 네. 뭐 해임 투표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가장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입니다. 못해요. 근데 국민 소환은 안 되지만 이게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시작한 지. 분명히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주민 소환이요. 주민 소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국민 소환이라는 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해가지고 임기 도중에 잘라 치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주민 소환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하는 겁니까? 전체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대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아요. 임기 도중이라고 해도 해임 투표를 해가지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누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불러서 자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네, 좋아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주민 소환까지 챙겨놓으시면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개념들은요. 자, 이해가 된다고 볼게요. 다음에 14번. 이거 천부인권사상은 역시나 조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인권. 일단은 말 뜻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자연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다 해보죠. 천부인권에 대칭되는 개념이 실정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실정권. 자, 천부인권과 실정권은 주제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천부인권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천부인권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천부인권 세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그리고 제12조부터 쭉 열거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이 세 가지가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천부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으로서의 기본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럼 실정권은 뭐냐? 사고방식이 약간 좀 대칭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하늘이 주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정법에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법기관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준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파생되고 국가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실정권에는 뭐가 있느냐?
역시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맞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런 침해당한 권리를 다시 구제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뭔가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청구권이 있고 마지막이 저희가 아까 사회권 배웠었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간섭,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권적 기본권. 이 세 가지가 실정권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6대 기본권을 이렇게 둘로 구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 요소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볼게요. 일단 15번 주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 지방자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그러니까 민주주의 학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 정치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뭔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 시스템 이런 것들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민주주의 학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알겠죠? 네. 적극적인 어떤 정치 참여를 일컫는 그런 참여 민주주의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자, 다음에 이제 몇 개만 더 보면 되는데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보시면 20번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20번. 바로 디땅트가 나옵니다. 디땅트. 뭘까요? 이게 이제 외교 쪽에서 한번 배우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디땅트라는 건 냉전 체제가 완화되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일컫는 외교 용어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냉전이 뭔지는 기억나세요? 아마 다 까먹었을 텐데 냉전이라는 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무엇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미국과 소련으로 양극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계열과 사회공산주의 계열의 대립. 맞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도 지금 이 냉전의 비극이 유일하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바로 분단인데요. 그 분단을 이제 근원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게 바로 이 냉전이죠. 맞죠? 근데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아주 심하게 지속되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시기를 데땅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화 공존의 시대 또는 냉전의 완화, 긴장이 서서히 이완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데땅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전 체제가 서서히 이제 긴장이 완화되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 그러니까 동유럽과 서유럽의 관계가 점점점 호전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독트린 쪽 보면 좀 더 이해가 이제 쉽게 될 텐데요. 냉전의 완화, 평화 공존의 시대, 요걸 디땅트 또는 데탕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일종의 외교 노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주제 22번, 자, doctrine이라고 있죠. doctrine. 외교 정책 또는 외교 노선이라는 그런 국제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 독트린이라는 거 말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상식 보태기 보시면 실제로 여러 독트린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멀로 독트린, 이른바 멀로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멀로 독트린은 냉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훨씬 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건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 쪽의 일을 뭐랄까요? 간섭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카 대륙 쪽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멀로 선언 또는 멀로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트루먼 그리고 닉슨, 오바마는 뺄게요. 네. 트루먼 독트린,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 이렇게 두 가지의 외교 노선이 나오는데 요건 조금 중요해요. 이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트루먼, 이게 바로 간단하게 요약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죠? 전쟁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독일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패권을 어디가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정치학적인 그런 대립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점점점 시작되고 격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트루먼 독트린 시기입니다. 근데 이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공산당 대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평화 공존, 일종의 화해 무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이 이제 냉전이 서서히 완화되었던,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괌 선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괌 선언 이후 몰타 선언이라고 나중에 발표가 돼요. 그 몰타 선언 이후 완전히 냉전이 종식이 되는 거죠. 더 이상의 냉전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을 시작으로 냉전이 격화되었다가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완화되고 데탕트의 시대를 거쳐서 냉전은 완전히 종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소련이 해체되는 시기가 바로 요때의 시기인 거예요. 오케이죠? 네, 좋아요. 자, 독트린까지 한번 쑥 봤고,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26번 주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나옵니다. 마키아벨리즘. 조금 중요한 용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한비자와 같은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군주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킨다.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한 기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부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술수. 강력한 법, 강력한 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주로서의 카리스마를 키우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라. 강력한 군주가 최고의 군주이다. 이해되겠죠? 뭐 요즘 세상에는 잘 안 먹히는 그런 말인데 당시의 마키아벨리즘이라든가 한비자의 어떤 군주론, 한비자의 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했었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또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상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17페이지 보시면 32번 주제에 삼권 분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모르시는 분은 한 명도 안 계세요. 삼권 분립은요. 근데 요 파생들의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기출문제에 꽤 많이 나오더만요. 볼게요. 삼권 분립이라는 건 일단은 프랑스의 법학자 몽테스큐에가 이제 고안해낸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 것이죠. 이래야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안 쏠리고, 맞죠? 권력 남용이 방지가 되는 것이며, 요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이 국민들의 기본권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국가 권력이라는 건요, 한쪽으로 몰리면 무조건 썩게 돼 있거든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분립시켜라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권력을 세 개로 잘라놨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철저하게 분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자꾸 권력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죠. 행정부요. 맞죠?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가적으로 하나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이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당연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거죠. 행정부의 보스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견제권이죠. 맞죠? 또는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 행정부가 정말로 일을 똑바로 하는가, 이걸 입법부가 강력하게 감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각종 동의 승인권도 있고요. 대통령이 어떤 행정권을 또는 임명권을 행사할 때 동의권을 국회는 이제 행사할 수 있고요. 또는 대통령이 긴급하게 어떤 뭐랄까요? 긴급 명령이라든가 비상계엄령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하려고 할 때 국회의 사후 승인이 있어야지만 적법한 국가 긴급권의 행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죠. 맞죠? 물론 사법부도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행정부를 책임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 곳은 입법부입니다. 알겠죠? 이런 관계성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나쁠 건 없어요. 알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봤지요. 어차피 이제 3강쯤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 텐데,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아마 상당 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테마 1에서 제1장, 2장 쭉 봤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는요. 25페이지 보시면 이제 테마 2 해서 정부, 행정, 국회. 여기가 바로 뭐냐?
통치기구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적, 법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치기구편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들이 어떠한 권한과 어떤 기능과 어떤 책임을 지는가. 알겠죠? 헌법적 내용들을 정치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53번 주제 감사원부터 해서 쭉 또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일단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25페이지 테마 2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